자, 그럼 두 번째, 내가 뭘 얘기했는지 들었어. 얘가 어딜 갔을 때, 클럽을 갔을 때. 클럽 여기는 갈 데가 없잖아, 맞지? 어디로 갈까? 강남으로 갈까? 강남도 그렇죠. 강남 별로 놀 건 없죠. 젊은 애들 놀기는 좀 그렇다. 강남 제일 그렇긴 그런데 주로 홍대를 많이 가지 않나? 근데 홍대가 여기 좀 멀긴 하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홍대를 간다고 치면 홍대에서 클럽들이 조그만 클럽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클럽에서도 자 스피커가 있을 거야, 맞지? 스피커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요 거리,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아요, 됐죠? 그러면 요 라인은 거리가 다 똑같죠. 경로차가 빵이에요. 경로차가 빵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즉 스피커에서 가운데 지점 즉 같은 거리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났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됐어? 무조건 첫 번째 무슨 간섭이 있어? 보강 간섭이 있어. 그럼 오른쪽으로 합시다. 보강 간섭 다음에 뭐가 있을까? 반파장애, 짝수배, 호수배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럼 보강 간섭이는 여기 뭐야?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고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 이렇게 되겠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뭐야? 친구들하고 놀려면 스피커 사이 요 라인들은 다 뭐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음악에 네 몸을 맡겨. 알았어? 이러면 되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지금 가는데 저 괜찮아 보여. 그럼 쟤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말을 해봐야지. 그래서 말을 하면 어디게? 여기 있으면 소리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안 들려? 보강 간섭이잖아. 내가 이 음악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붕어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리로 가야지. 상쇄 간섭 쪽으로 가야지. 상쇄 간섭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좀 더 뭐가 될 수 있어?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게 들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앞에 무슨 기둥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아. 왜 기둥 같으면 뭐야? 여기서 반사해서 단대로 튕겨나가겠지. 그러니까 반사될까? 반사되는 건 이 매질 자체죠. 반사되면서 소리가 좀 적게 오는, 모이는 게 좀 적으니까 막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데가 좋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무튼 그렇게 보는 거. 이게 일단 그래서 우리가 뭐야? 우리가 소리 간섭 나있죠. 자, 두 소리가 만나면 간섭이 일어나 소리의 크기가 변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발생기에서 세기와 진동수가 일정한 소리를 발생시켜 두 스피커를 통해 나오게 하고 스피커의 배열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이미 한 집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작게 들리는 곳과 크게 들리는 곳이 있다. 작게 들리는 곳이 뭐가 되고 있어?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작게가 상쇄 간섭. 그 다음에 크게 들리는 곳이 보강 간섭.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밑에 갑니다. 두 지점, 중앙 지점에서 중앙 지점과 같이 양쪽에서 오는 파동의 위상이 같은 곳이 보강 간섭이라는 것. 상쇄 간섭은 반대 위상이 만나는 곳이라고 썼어. 자, 이거 보시면 되고 밑에 요거 잘 봐라. 밑에 3번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과 파장의 관계야. 파장이 짧을수록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므로 중앙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파장이 짧을수록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므로 중앙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즉 진동수가 클수록 중앙에 가까운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알았어. 그럼 다시 말하면 봐봐 이렇게 씁니다. 진동수로 하는 게 낫겠다. 진동수 2배. 됐어? 그럼 누구야? 보강 간섭 간의 거리는 얼마 될까요? 2분의 1이 됩니다.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진동수가 2배 됐다는 얘기는 파장이 몇 배 됐다는 얘기야. 파장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파장이 반이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의 간격도 2분의 1로 줄어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누구라고? 진동수 2배 되면 보강 간섭 간의 거리를 2분의 1로 줄어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시면 보관간섭, 상세간섭 하는 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뭔지만 설명할게. 봐봐. 우리가 줄 같은 데 있잖아. 여기서 줄을 매달았어. 줄을. 됐어? 근데 요거를 좀 할까 말까 생각 중이어서 뭔지만 들으세요. 뭔지만. 정상파라는 게 뭔지만. 정상파라고 하는 것들은 줄을 매달았을 때 일반적으로 해. 그럼 줄을 매달면 이렇게 줄이 있죠. 그럼 얘를 진동을 하게 되면 진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즉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동이.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파동이 이렇게 가지. 그럼 가면 여기에 잡히죠. 즉 잡혔다는 얘기는 이 지점, 즉 집혀 있는 곳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한 지점과 한 지점에서 잡혀 있는 곳은 진동을 안 하고 그 높이가 안 변해. 그럼 여기를 보고 마디라고 부른다. 여기를 마디라고 부르겠지.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는 파동이 이렇게 가지. 하나의 파동과 하나의 파동이 튕겨서 온 거지. 그러니까 반사돼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는 놈의 마루와 이렇게 가는 놈의 마루가 만나는 곳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어? 이걸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파라고 하는 놈의 저기는 두 파동이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두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같은 위상으로 와서 만나는 걸 정상파라고 불러요. 이해돼? 그래서 얘들 같은 기타 줄처럼 양쪽 끝이 잡힌, 즉 고정된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마디가 되고 양쪽 마디가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배가 된다라고 얘기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요 마디부터 마디까지 거리가 파장은 아니지. 파장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반파장이 돼. 왜냐면 한번 진동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는 파장은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이 L이 파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기본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배 진동은 어떻게 돼? 두 배 진동은 한 점 묶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디가 되고 배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세 배 진동은 얘가 더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하나 개관에서 소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둘 다 열려 있어 이렇게. 됐어? 소리가 열려 있어. 그럼 얘는 소리가 이렇게 돼. 양쪽에서 배가 된다고. 마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 같은 거 있잖아. 피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개관이래.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게 있어. 근데 물줄기 같은 경우 이럴 때 보면 물이 이렇게 있지. 근데 한쪽에는 뭐야?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개관이지. 닫혔으니까 폐관 그래. 그럼 얘는 소리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 이런 게 있어야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면 돼. 됐어? 그럼 일단 얘들 같은 경우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는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호흡 불면 물의 높이에 따라서 어떨 땐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뭐가 될까? 물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조절하는 기기 같은 거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돼? 좀 크게 들리는 것과 작게 들리는 거를 갖고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마디가 어디다. 즉 다시 말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 있지. 예를 들면 뭐지? 컵 같은 데 있지. 유리컵 같은 데 물을 담아놓고 손에 물을 살짝 묻히다 이렇게 문질러 봐. 그럼 소리가 들린다. 해봤어? 나중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종이컵 이런 건 아니고 유리컵에 물을 담아놓고 그냥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입 닿는 부분 있잖아. 거기를 이렇게 문질러 봐. 그럼 거기서 뭐 이상한 소리 같은 거우 이런 소리 들린다. 그것들이 뭐야? 유리컵에 움직여 안 움직여?
진동을 하고 있어. 고유 진동이라는 게 있어. 그다음에 내가 만든 진동이 서로 합쳐지면 진동이 커져. 그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높이를 단계해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지. 됐어? 자, 아무튼 그 정도 본다. 이게 다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거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야. 이해돼 얘들아?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근데 요거 꼭 기억해줘. 진동수 2배가 됐다는 게 진동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파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즉 누구와 누구의 사이,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의 거리, 아니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사이의 거리가 뭐 어떻게 달라지 뭐 이런 것들 꼭 봐야 돼야지. 근데 99쪽에 보면 소리의 간섭을 횡파로 이해하기라고 있죠. 자, 일단 소리 같은 게 종파랬어, 횡파랬어? 소리 종파야, 종파지. 근데 횡파로 나타날 수 있어. 밑에 가십니다. 자, A, B가 있을 거야. 보강 간섭이 있을 거야. 두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원 A와 B로부터 경로차. 반팔의 짝수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세 간섭 두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만납니다. 두 원 A와 B로부터의 경로차라고 얘기하죠. 반팔의 호수배까지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갑니다.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얇은 막은 어떻게 돼? 막이 있는 거지. 그럼 뭐 봐봐. 얇은 막, 이 비누막이나 기름막 같은 경우요. 얇은 막의 윗면에서 반사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이 간섭을 일으킬 때 얇은 막의 두께와 보는 각도에 따라 경로차가 달라지므로 보강 간섭은 빛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어렸을 때 비눗방울 놀이 해봤어 안 해봤어? 어렸을 때 해봤지. 근데 비눗방울 같은 게 어떻게 있니?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 똑같이 나지. 똑같이 나잖아. 비눗방울 놀이 보면 위에보다 밑에가 좀 더 두꺼워. 두께가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에 보이는 색깔하고 밑에 보이는 색깔이 좀 달라. 어떤 건 색깔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야? 다 빛이 가서 튕겨 나오는 게 있어. 즉 다시 말하면 면이 있으면 얇은 막이지. 그럼 위에서 튕겨 나오는 애와 밑에까지 가서 나와서 튕겨는 애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건지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건지에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건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온 다음 날 정도, 아니 비온 날도 상관없어. 비온 다음 날에 낫겠다. 주유소를 가면 물이 웅덩이 같은데 기름이 둥둥 떠 있을까? 근데 기름 있는 곳은 어떻게 돼? 색깔이 무지개색이 보이지. 무지개색이 보이는 이유 왜 그런가? 햇빛이 반사돼서 기름과 반사된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얇은 막에 의한 반사 간섭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밑에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돼? 비눗막이 있을 거야. 그러면 단색강을 보면 어떻게 돼? 거기서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완전 반대로 들어오지. 처음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걔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비눗막이 윗면에서 반사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의 위상이 반대에 따라서 빛을 볼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무지개를 내가 좀 전에 그 주유소의 기름에서 무지개를 본다 했잖아. 무지개를 본다는데 무지개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곳 같은 건 안 보이기도 해. 그럼 안 보인다의 뜻은 뭐야?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근데 무지개 색깔이 보이는 건 뭐야? 그 색깔이 뭐한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간섭을 활용한 장치를 보면 소음 제거 장치라는 게 있죠. 소음을 상세 간섭하도록 소리를 발생시켜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소음 제거 장치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소음 제거 헤드폰, 조종 사용 헤드셋, 자동차 소음기, 휴대전화, 비행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소음 제거 장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반사 코팅이라고 하죠. 무반사 코팅. 무반사 코팅이 얇은 막을 코팅해서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이 상세 간섭을 일어나도록 해서 반사한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고 투과시키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원래 페인트 칠을 하면 광택이 있는 거잖아. 근데 자동차 어떤 것들 같은 게 무광이 있는 거 혹시 봤어? 일반적인 사람은 하진 않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튀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광택을 죽이는 것들 다 이것들 이런 거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경 같은 경우 있지. 안경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안경이 딱 반사하는 게 많지. 근데 이 반사하는 걸 줄이려고 하는 게 뭐야? 여기 나오는 무반사 코팅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럼 예를 들면 반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봐봐. 지금 슬기가 이걸 책을 보고 있는데 책에 있는 글씨가 내가 다 보이는 거야. 만약에 반사를 많이 한다고 치면.
됐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 선글라스 같은 경우 뭐지? 미러링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선글라스. 근데 딱 먹으면 다 보이잖아. SNS에 올렸는데 내가 혼자 사진 찍고 있는 거, 누가 사진 찍어주는 게 아니라 혼자 사진 찍는 그런 모습 다 보이고, 안경, 뭐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것들은 그냥 반사가 되는 건데 무반사 코팅 같은 게 약간 좀 다른 거지. 그다음 홀로그램 같은 경우 있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보강 간섭이라는 빛의 파장을 변하게 해서 다른 색깔이나 문양이 나타나겠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아니면 1,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뭐 있어? 조그만 글자 같은 거 있을까? 홀로그램 있을까? 근데 그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셔요? 여기까지는 간섭 끝난 거예요. 다 없어. 이제 끝. 솔직히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근데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 이게 언제 2학기 기말고사 범위죠. 2학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근데 좀 뭐지? 그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넌 1학기 때 보긴 하겠지만 1학기 때 보긴 하겠지만 1학기 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시네. 어차피 내 과목 할 거잖아. 1년 동안 1학기 2과목, 2학기 2과목.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내가 보고 1년 동안 할 건데 왜 부담을 주지? 이해가 안 돼. 자 이제 갑니다. 두 번째 111쪽 갑니다 이제. 자 빛의 이중성 갑니다. 빛의 이중성. 자 17세기 후반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뉴턴은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고 하이언스는 빛의 파동설을 주장했다. 뭐 그랬는데 19세기를 보니까 됩니다. 영의 빛의 간섭 실험, 프레넬의 빛의 회전 실험 등과 함께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파동성이 확립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성과 입자성 둘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 우리가 증거가 누가 먼저 발견됐니? 파동성부터 먼저 발견됩니다. 파동성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뭐야? 아 빛은 파동이 맞잖아 라는 걸로 간 거죠. 파동이 맞잖아 라는 걸로 간 거죠. 자, 근데 19세기 후반부터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헤르츠는 금속에 빛을 비춰줄 때 전자가 방출하는 현상인 광전 효과를 발견했는데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자, 파동성은 봐봐. 빛도,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어떤 물질에 파동이 와서 에너지를 전달해 줬어. 그럼 계속 오래도록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뭔가 다른 현상 나타나긴 하겠지. 됐어? 아니면 센 놈이 왔어. 그럼 에너지가 세단 얘기잖아. 그럼 얘한테 어떻게 될까? 뭔가 에너지를 전달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지. 근데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광전 효과는 금속에다가 빛을 비췄어. 빛을 비췄는데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 전자가 튀어나온대. 그걸 광전자라 빛에 의해 튀어나온 전자라서 광전자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빛이 뭐였다면 파동이었다면 자 금속들이 전자를 갖고 있지.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금속의 표면에 나오려면 금속 안에서 원자핵이 잡고 있는 힘을 이기고 나와야지. 그럼 에너지를 쓰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빛이 아주 에너지가 적은 애가 왔어. 그럼 파동이라면 전자한테 빛을 처음엔 조금밖에 못 주겠지만 계속 빛을 비춰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계속 나중에 누적돼서 많아지겠지. 많아서 어떻게 할까? 도망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광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 됐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약한 빛을 계속 아주 오랫동안 무지하게 줘도 얘는 어떻게 된다? 안 튀어나온다.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파동이었다면 어떻게 나왔을 때 에너지를 계속 주면 얘는 에너지를 갖고 계속 누적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면 튀어나올 건데 못 튀어나온대. 왜 못 튀어나온대? 얘는 파동이란 성질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라는 얘기지. 또 하나 얘는 빛의 세기가 센 걸 줬어. 센 걸 줘도 아 졸리다. 왜 그래? 이렇게 졸려? 왜 이렇게 졸려? 지성 왜 이렇게 졸려 오늘? 괜찮아. 뭐 이렇게 졸려? 졸리스 기지개 피고. 아 슬기도 좀 거의 내가 무슨 뭐 그거였어? 자장가 불러줬어? 딱 보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슥 감기고 있어. 지성이 조금 속도가 좀 더 빨라. 괜찮아? 갑니다. 좀 더워? 아니 괜찮아? 더운 얘기. 더웠고 졸리는 얘기. 자 열심히 해야 돼. 마지막 이제 요거 내용만 하면 끝났어. 요거 내용은 진짜 할 거 없어. 요거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전 효과만 하면 내용은 없어.
선생님 계획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시면 수업이 다 끝날 것 같아. 1시간이 남지. 뭐 할 것 같아? 심심한데 모의고사 하는 거지. 심심한데 뭐. 그럼 되잖아. 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어떤 세기가 왔을 때 센 놈이 왔다라고 해요. 센 놈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놈이잖아. 그 놈이 오더라도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다. 파동이라는 성질로 따지면 뭐 해야 돼? 얘들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왔대. 안 나왔다라는 얘기 뭐지? 아씨 뭐야, 파동과 다른 뭔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뭐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던 게 파동성과 입자성을 했는데, 그럼 입자라는 걸로만 설명해보자. 그랬더니 설명이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광자라는 말이 나와. 광자. 광자가 뭐야? 광자가 뭐야? 광자가 뭐야? 광자는 빛의 입자를 보고 광자라고 불러. 다시 한번, 빛의 입자를 보고 뭐라고 한다? 광자. 그러면 광자라는 말을 쓰면서 뭐야? 빛의 입자성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광자 뭐야? 빛의 입자성이라는 걸로 얘기한다. 이해됩니까? 밑에 갑니다. 자, 광전효과. 금속 등의, 그러니까 이제 광전효과. 금속 등의 물질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보고 광전효과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금속 등의 물질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부른다. 실제로 광전효과 쓰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합성 있지. 광합성도 광전효과의 한 종류입니다. 광전효과의 종류라는 얘기는 고3 때 배울 거야. 생투에서 뭘 배울 거야? 광합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야. 우리는 광합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광합성이 뭐래?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뭐한대?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딱 여기까지지. 근데 생투에서 뭐 배울 거야? 광합성이 언제 일어나? 광합성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나? 낮에 일어나지. 그걸 명반응이라 불러. 근데 그건 끝일까? 밤에도 일어나. 그 과정이 낮에 일어나는 과정들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밤에도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어. 그걸 안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 포도당 만드는 과정들. TCA 회로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외울 거 겁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거든. 근데 전자 전달계에서 빛을 받으면 어때?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 전자가 움직이는 과정들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조효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생투에서 배우는 내용들. 아주 재밌는 내용들. 짜증나지. 아무튼 간에 일단 과정은 그런 것들은 있다라는 얘기지. 아무튼 간에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광전효과는 빛을 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무조건 모든 빛이 아니라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줬을 때. 그래서 밑에 갑니다. 금속 표면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라는 특정 값보다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쪼여줘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첫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특정 진동수. 이상. 여기서 특정 진동수라고 하는 것들은 뭘 보고 어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문턱 진동수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한계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약자는 F0라고 표현합니다. F0. 우리가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에너지는 HF라고 했었고 람다분의 HC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뭐야? 요거 쓸 거야. HF. 그러니까 특정 진동수 이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왔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뭐 있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줄 좀 칠 거. 빛의 세기와는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됐어?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해야 된다. 이게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밑에 갑니다. 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즉시 광전자가 방출되며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줄임표나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빛의 세기는 누구라고? 빛의 세기는 광전자 수와 관련돼 있다라 썼지. 됐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밑에 갑니다. 4번에 이람수라고 되죠. 이람수. 이람수는 뭐야? 전자를 금속 표면으로 나오게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금속의 중력에 따라 다르다라고 썼어. 그 밑에는 그림 두 가지가 나왔는데 오른쪽도 잘 봐라. 오른쪽 보면 여기서 금속 내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외부가 있죠. 내부, 외부를 볼 거야.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많아졌지.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가는 거지. 그럼 이때 외부로 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1함수라고 하고 얘가 W라고 표현하면서 HF0라고 표현한다.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HF야. 근데 이건 특정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요놈까지 갖는 거고요. 그걸 1함수 W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를 HF만큼 줬다고 생각하자. 그럼 내가 얼마 썼어? HF를 받아서 얼마를 썼어? HF를 받아서 HF0를 썼지. 그럼 이게 남은 에너지잖아. 이게 남은 에너지지. 맞아요? 그럼 얘가 뭐야? 이게 운동 에너지야. 여기서. 즉 전자가 튀어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누구야? 전압이 돼. 전압. 광전효과 튀어나오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지. 전류가 흘러가면 뭐 있어?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압이에요. 운동 에너지 관련된 게 전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기억하실 거. 그래서 이함수 전자를 금속 표면으로 나오게 할 때 필요한 에너지로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았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방향자설 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빛을 광자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의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요. 밑에 갑니다. 광자의 에너지.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할 때 진동수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 E는 다음과 같다. E는 HF라고 이릅니다. H는 플랑크 상수라고 썼고 F는 진동수라고 이릅니다. 밑에 갑니다. 방향자설에 의한 광전 효과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함수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금속마다 다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빛을 주면 어떤 금속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어떤 금속은 안 일어날 수 있어. 됐어요?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똑같은 말이라고 설명했고요. 밑에 뭐라 됐습니까? 금속 표면에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를 보고 한계 진동수라고 불러요.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작을 때에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광전자의 방출 여부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됐죠? 세 번째,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므로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됐죠. 마지막 네 번째,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빛의 세기는 광자의 수에 비례하고 광자 한 개가 충돌할 때 전자 한 개 방출되므로 빛의 세기 셀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도 증가된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정리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입자설, 즉 빛의 입자성에서는요 어떤 전제 조건이 붙냐면요 이게 붙어요. 광자와 광자는 뭔지 아시죠? 광자는 누구였어? 빛의 입자. 광자와 전자는 1대1로 대응합니다. 광자와 전자는 몇 대 몇으로 대응한다? 1대1로 대응한다. 기억하실 때 광자와 전자 1대1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파동성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돼? 전자가 있으면 빛이 계속 오면 에너지를 많이 주잖아. 근데 아니야. 광자 한 개와 전자 하나가 다 반응해버리고 마는 거야. 또 다른 놈이 와서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줬어 끝. 에너지를 줬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잘 봐봐. 내가 이함수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함수가 10이야. 근데 광자가 1번 광자는 1광자는 7만큼 왔어. 2광자도 당연히 7만큼 오겠지. 빛의 색이 똑같은 게 오니까 세 번째도 7이 오겠지. 그럼 전자가 있을 때 첫 번째 와서 7만큼 줬어. 가 못 가? 얘가 이게 높이래 10이래. 근데 7까지 가서 다시 오겠죠. 다시 7자리 오면 가서 다시 오겠죠. 7자리는 다시 떨어지겠죠. 즉 10자리까지 못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뭐야? 광자와 전자는 1대1로 대응한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에너지는 딱 요거밖에 없어. 됐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얘는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하지. 특정 궤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사이를 가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파동이라면 에너지가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중간 연속적인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못 가죠.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누구야? 여기서 1대1로 대응한다 보시는 거고 첫 번째 누구야? 광자의 에너지는 F라고 그래요. 이 함수를 어떻게 된다고? HF0라고 한다고요.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HF에서 HF0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뭐였다라면 이게 누구라고? 전압이 된다. 즉 광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전압이 얘가 된다. 됐어? 그럼 누구니? 광자의 수. 즉 광대수는 빛의 세기를 얘기지. 빛의 세기는 누굴 뜻한다고? 광전류. 광전류의 세기를 얘기해. 광전류의 세기. 광전류가 많이 흘러요, 조금 흘러요. 어차피 전자들이 많이 튀어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광자가 많다는 얘기는 누구야? 광전자하고 그러니까 전자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잖아. 많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겠지. 많이 튀어나오면 전류가 당연히 잘 흘러가요. 그래서 저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뭔 소린지? 됐을까 쓰시고요. 앞장했던 것들도 요 내용들이에요. 앞장했던 것들. 됐었어? 거기 더 찍어줘. 자, 그럼 또 갑니다. 밑에 보시면 요거까지 지금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는 없을 건데 혹시 검전기라는 건 들어봤어? 검전기? 여기 볼까요? 검전기라는 게 뭐야 혹시?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금속 판때기가 있을 것이고 금속박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 유리병으로 되어 있고. 근데 내가 여기서 대전된 애가 오면 얘가 어떻게 돼? 금속박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이게 검전기라고 해. 근데 내가 검전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뭐 한 거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시켰어. 마이너스 대전시켰어. 그럼 전자가 좀 많은 거지. 근데 내가 빛을 줄 거야. 그랬더니 빛을 줬더니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대. 왜 오므라들어? 왜 오므라들어? 광전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해야지. 뭔 소리야? 광전 효과 나타났다. 왔지? 그럼 여기도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던 게 적어진 거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야. 이게 광전 효과 일어났을 때 얘기야.
이해돼? 일단 또 하나 갑니다. 자, 이게 A라는 애가 있죠. A는 금속이고 B 금속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가 FA, FB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봐봐. 내가 뭔가 A에다가 FA라는 진동수를 주면 A는 광전 효과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EK가 0이지. 0이라고 하더라도 뭐야? 얘는 튀어나온 거야. 즉 이때부터 광전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보다 진동수가 더 크면 운동 에너지 가졌지.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광전 효과가 나와서 전자가 튀어나온 거야. 이때는 어때? 광전류가 존재하는 거지. 이때는. 근데 이때는 이론 아니야. 이때는 없어. 그럼 이 높이가 누구야? 이람수. 이 높이가 뭐야? 이람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금속마다 이람수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이람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똑같은 진동수를 주더라도 어떤 건 일어날 거고 어떤 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라는 얘기야? 어떤 것들이 한계 진동수, 즉 문턱 진동수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서 이걸 줬어. 만약에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요만큼의 진동수를 줬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A는 안 일어나고 B는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뭐야? FA가 A의 문턱 진동수고 FB가 B의 문턱 진동수, 즉 한계 진동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저런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일단 쓸 거 쓰셔요. 됐어요? 자, 113조 빛의 파동성의 증거라고 했죠. 파동성의 증거 됐습니까? 빛의 파동성의 증거라는 얘기는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이야. 이게 파동성이에요. 근데 입자성의 증거는 광전 효과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근데 왜 입자성하고 파동성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파동성하고 입자성이 있다고 왜 먼저 발견이 안 됐을까요?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동성만 나타나든지 입자성만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랐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갑니다. 자, 이제 영상 정보의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광다이오드라고 해서 광다이오드.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빛을 비추는 전류 흐름으로 빛을 전기시로 변환시켜준다. 알고 있죠? 빛이 비추면 뭐야? 거기서 전자 양공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뭐 전기가 흘러가겠죠.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이거 된 거야.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CCD라는 거 보이세요? CCD는 비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로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 이걸 보고 우리가 CCD라고 얘기해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CCD의 광다이오드에 닿으면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발생되며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계에 따른 영상 정보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뭐 카메라 같은 경우잖아.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그들은 다 뭐야? 방금 얘기했던 CCD가 빛을 받아서 정보를 기록하는 거야.
밑에 갑니다. 색 필터라는 거 있죠. CCD는 빛의 세기만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 필터를 CCD 위에 설치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RGB죠. R이 뭘까?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갖고 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영상 정보의 저장이라고 보는 건 PC 신호가 변환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킨 후에 CPU의 영상 처리 프로그램에서 처리되어 메모리 카드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됩니다까지 보시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것들은요. 일단 카메라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초록색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일단 첫 번째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빛의 양의 기록이 돼. 몇 개의 전자가 생기는지. 그것들이 전압을 줘서 골고루 있다가 양쪽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들로 정보가 기록된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건 좀 자세한 건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해도 뭐 별 의미 없고요. 네, 밑에 갑니다. CCD 이용 같은 경우 디카라든지 차량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내시경 카메라, 스캐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됐죠? 들어간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시죠. 문제 이주소. 우리가 빛의 파동성이라는 걸 얘기했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파동성을 했으니까 입자성도 봐야지. 즉 다시 말하면 입자성도 배웠잖아. 파동성도 받고 입자성 배워서. 파동성은 뭐야? 불절, 회절, 간섭 뭐 이런 것들 했잖아. 맞잖아. 근데 입자성은 뭐야? 광전 요과였지. 그럼 입자들도 뭘 가질까? 야, 거꾸로 생각하면 입자가 입자성만 있을까? 입자의 성질만 가질까? 파동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물건 같은 경우 뭐 파동성을 갖고 있지는 아니잖아. 근데 이걸 볼 겁니다. 밑에 보다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 1920년대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거라고 주장했어. 파동성은 간섭과 회절이야. 간섭과 회절. 됐어? 파동성은 뭐야? 간섭과 회절이 대표적인 파동의 성질이야. 간섭과 회절. 그럼 전자들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전자들도 간섭과 회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갑니다. 밑에 갑니다. 이와 같이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얘기해요. 드브로이파 뭐 있습니까? 질량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입자의 파장 람다는 다르다. 람다는 mv분의 h라고 해요. 됐어요? 람다는 mv분의 h. 자, 파장은 누구야? mv분의 h라고 하고 누구야? p분의 h라고 하고 누구야? 루트 2m dk 분의 h 누구야? 루트 2m 2V 분의 h라고 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는 뭐야? 질량과 운동 에너지로 표현한 거고 얘는 뭘 표현했습니까? EV라는 얘기는 거기서 보면 물질파 확인 실험에서 전압 준 거 보여? 볼트 있지. 그럼 그 볼트를 얘기하는 거야. 전자의 전하량을 따지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쓰셔요. 됐어? 요거 쓰셔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어떨 때 써먹냐면 이건 뭐 전자 현미경 있지. 그때 써먹을까? 전자 현미경에서. 정각 쓰셔야 돼요. 정각 쓰셔야 돼요. 왜? 뭐 겁먹을 거 없어. 저거 문제 되게 쉽게 나와. 겁먹을 거 없어. 겁나 쉽게 나와. 선생님, 네. P 뭐였어요? P는 운동량. MV는 운동량이었잖아. 쓸기 이따 갈 때 추워서 어떡하냐. 덜덜 떨면서 가면 여기서 학원에서 이따가 하고도 못하겠다. 버스 몇 시간 좀 오게 돼. 이따가 그거 보고서 바로 내려가지.
됐어요? 자, 밑에 갑니다. 자, 우리가 물질파 확인 실험일 겁니다. 밑에 보십시다. 자,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입사시켰을 때 많은 전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튀어나온다. 얘 뭐야? 얘들아, 니켈 입체 다 봐봐. 튕겨 나갔지. 그럼 어떻게 돼? 골고루 나가야지 뭐. 아니면 그냥 오든지. 근데 웃긴 게 뭐야? 특정 방향에서만 많이 보인대. 뭔 소리야? 보강 간섭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해. 밑에 뭐야? 전자가 파동처럼 회전해서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해. 근데 실제로 뭐했어? 전자가 나타난 파동의 파장이 드브로이가 제안한 물질파 이론에 따라 계산한 파장값과 일치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맞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통선의 전자선 회절 실험 결과입니다. X선은 뭐야? 빛이잖아 어차피. 걔네들 같은 경우 회절되는 거 보여요? 거기서 뭐 있습니까?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시켜 X선의 회절과 닮은 전자의 회절문을 얻었다. X선이 있죠. 회절이 된 모양 보이죠. 근데 전자선을 쐈더니 똑같은 그림이 나오더래. 거의 비슷한 그림이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예를 들면 회절 무늬를 얻었기 때문에 뭡니까? 물질파라는 게 있는 거네 라는 거죠. 즉 물질도 입자적 성질과 함께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물질파라고 얘기하죠. 됐죠? 밑에 갑니다.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찰하지 못한 이유는 프랑크 상수의 값이 매우 작고 물질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동이 짧아. 그러니까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자, 밑에 가는 전자선을 쏘았을 때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을 나타내다. 그럼 바람개비가 회전한다는 게 입자적 성질이야? 아니면 파동적 성질이야? 입자성이죠. 질량을 갖고 있다는 입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 나는 전자선을 이중 스리즈에 통과시켰을 때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의 양이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이 번갈아 생기는 거. 야, 뭐야 얘는? 간섭이죠.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전자의 양이 많이 보는 부분 뭐야? 보강 간섭, 적은 부분은 상쇄 간섭. 그렇게 보는 거죠. 결과갑니다. 바람개비는 전자로부터 운동량을 얻어 회전함으로 전자를 질량을 가진 입자로 볼 수 있고요. 전자의 분포가 소리나 빛의 간섭 같은 모습이므로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전자보다 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봐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자, 이제 115쪽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전자현미경 한번 읽어보고 끝낼 무엇입니까?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광학현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이 뭐야? 니네가 쓰는 게 광학현미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을 이용해서 뭐야? 빛의 반사라든지 투과라든지 그런 걸 이용한 게 광학현미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전자현미경이라는 것도 있어. 전자현미경 밑에 봅니다. 분해능은 뭘 보냐? 얼마나 더 뭐라 해야 될까? 덜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니? 라는 거야. 자, 밑에 봅니다. 분해능 광학기기에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줄임표나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 줄임질 거 뭐야?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입니다.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분해능의 한계이므로 이보다 작은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 세균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어요. 세포하고 세균하고 똑같아요. 세균이 뭐야? 단세포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단세포, 세포가 하나야. 근데 바이러스는 그보다 작죠. 바이러스는 작다는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죠. 근데 물론 바이러스 중에서 좀 큰 놈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큼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세균이 통과 못하는 곳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까? 세균은 볼 수 있지만 세포는 못 봐요. 네, 세균은 볼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못 봅니다.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밑에 봅니다. 전자현미경이죠. 빛 대신 전파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현미경입니다. 분해능과 배율. 좀 전에 뭐였어? 파장이 뭐였을수록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고 썼죠. 그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분의 1 정도로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우수하고 배율은 최대 수백만 배 정도로 광학현미경의 최대 배율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자기렌즈. 코일로 만든 원통형의 전자석으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진행 경로 휘어지는 성질에서 전자를 분출시킨다. 자기렌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는 EV 입적, EV 이게 뭐라고? 이게 여기 나오면은 자기 렌즈 때문에 나온다. 일단 전자현미경 이용 보시면요, 활용 보시면요, 빛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 병원체나 물질 속의 원자 배치 상태 등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재료과학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사 전자현미경 셈이라는 게 있고요, 투과 전자현미경 템이 있죠. 투과는 봐봐, 투과는 통과를 해야 돼. 주사는 튕겨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갑니다. 셈부터 갑니다. 자,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쪼일 때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해 시료의 입체상을 관찰합니다. 특징, 불해능이 투과 전자현미경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입체적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두 번째, 시료 표면에 전자를 쏘임으로 금속으로 얇게 코팅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기가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셈이라는 걸 할 때는 시료라고 그래. 시료, 재료.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금이나 이런 것들로 도금을 해요. 도금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뭐 합니까? 실험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게 어떻습니까? 전자선을 얇은 시료에 투과시킨 후에 형광 스크린에 형성된 시료의 이층한쪽 단면 구조의 상을 관찰합니다. 셈보다는 당연히 좋죠. 불해능이 좋아요.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요.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지므로 드보로의 파장이 커지면 불행이 떨어지므로 시료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 얇게 만드는 데 따라서 선명한 상이 생길 거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체적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엑스레이처럼 단면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학현미경 뭔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비싼 거 같은 경우 얘는 셈, 나도 템은 안 썼습니다. 템은 안 써봤는데 셈은 써봤거든요. 근데 내가 쓸 때 그 당시에 5천만 원이었거든. 현미경 하나에. 작은 게 커요. 여기에 그 컴퓨터가 있고요,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 실험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옆에 챔버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료를 넣는 챔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는 도금을 해서 갖다 넣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실험할 때 같은 경우는 그걸 기록을 해야 돼. 무슨 실험을 하고 뭐 때문에 쓴다 그런 걸 기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돼. 지금으로선 꽤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리고 템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언제 많이 하면 주로 얘들 같은 경우는 동물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식물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주로 많이 이용해요. 이런 것들 같은 게 좀 구조가 좀 다르긴 하죠. 너무 좀 재밌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9주 동안 이걸 빨리 한번 돌리기 때문에 9주 동안 한번 빠르게 돌리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좀 아쉬운 거는 문제를 조금 더 차분 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봤어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 바퀴 싹 돌린다 고생했고요. 1학년 내신이 이제 확실하게 중요한 시기 맞죠?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제발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1학년 때 문제 유형과 2학년 때 문제 유형이 똑같다고 난이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무슨 소리야? 1학년 때 난이도보다 확 증가됩니다. 확 증가돼요. 아이들이 1학년 때와 2학년 때 차이를 확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맞죠?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 영상은 더 이상 안 찍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푸실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문제 남아있는 거 풀 거야 안 풀 거야? 푸세요. 아셨죠?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